자, 지금 우리가 이제 칼린스크의 모더니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출발했는지 이런 어떤 논의들을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사조 또는 이제 사람들의 심리적인 어떤 구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과학혁명을 거쳐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식인들, 우리가 여기서 부르주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 삶의 세계를 설계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다뤄지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과학혁명은 한 150년 정도 거쳐서 이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특별히 이제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의 이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제 책이 출발점이고, 그다음에 1687년 뉴턴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게 이제 과학혁명의 완결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1453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1453년이 이제 그리스가 오스만 터키한테 망해요. 콘스탄티노플의 그 뭐죠? 아기야 소피아 성당이 이제 그 오스만 터키한테 이제 그 무슬림한테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동로마의 멸망이죠. 동로마의 멸망이면서 동시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서라고 하는 책을 내놓는데, 요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천동설의 세계인데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 같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는 지구가 공존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큰 충격을 갖게 되죠. 우리가 보는 것이 감각지각, 우리가 경험론을 이해할 때 항상 우리가 너 봤어? 너 예수가 부활한 거 봤어? 안 봤으면, 또는 이건 볼 수 없는 거니까 다 그렇게 부정을 하고 참과 거짓을 나누는 어떤 기준이 네가 봤느냐, 네가 아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지금 이제 1943년에 코페르니쿠스의 이제 이런 이론은 우리가 본 게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 오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태양이 지름이 140만 킬로미터인데 우리가 140만 킬로도 어떻게 봐요? 우리 눈에 30cm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 30cm만한 이 찌그만 태양이라고 하는 건 가짜고, 실제로 수학이나 어떤 다른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태양의 지름이라고 하는 것이 14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경험적 사실과 실제적으로 실제하는 사실이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충격이 바로 이제 1543년 코페르니쿠스의 이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등장한 거고, 그 다음에 1687년 이제 뉴턴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제 마테마티카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는 자 이제 이 세상을 보편적인 원리, 수학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세계를 이제는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관점들이죠. 자, 그 전에는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겨지고,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문화나 또 언어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고나 이런 어떤 그 현장들이 이제 존재했었는데, 자 이걸 이제 무조건 하나로 통합하겠다, 그리고 그 수학이라고 하는 자연과학의 원리를 통해서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가 등장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달 위에 있는 세계와 달 아래에 있는 세계도 또 다르다라고 생각했었고, 자 이런 어떤 현상학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삶을 살면서 살고 있는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아니면 인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통합적으로 뭔가 하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는 이제 귀속돼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윈의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다윈의 진화론도 인간이나 원숭이나 생물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으로부터 진화된 것이다. 그리고 그걸 추적하다 보면 가장 원생동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원초적인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전부 다 진화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분자생물학에서는 자 인간이 동물이든지 이것도 전부 다 DNA라고 하는 분자로 다 환원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다양성, 또 이런 어떤 삶의 세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미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의 원리로 수렴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좋은 대안이면서도 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우리 인간의 삶에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그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거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과학혁명을 통해서 뭐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완전 이제 사조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과학혁명의 영향. 자, 첫 번째는 이제 합리주의 또는 이제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들이죠.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러니까 모든 이제 사고는 반드시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코기토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코기토. 이제 이 생각 사고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느끼냐, 뭘 원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자, 우리가 사고하는 것, 그리고 사고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자, 이런 어떤 사고나 이성적인 사유를 할 수 있게 해서는 토대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물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 지각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로서 이 물질만 존재한다. 그리고 물질이 아니면 더 이상 학문 또는 지식 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이 무엇인가. 자, 이건 이제 결정론이죠. 결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말하면 물질은 어떤 일반 법칙,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필연성을 갖는다. 필연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물질은 지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 물리 법칙이든 화학 법칙이든 생물학적인 법칙이든 그 법칙을 절대로 떠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출발했는지 위치나 운동량을 알게 되면 그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 결정론적인 세계관.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왁구가 짜지고 그 안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뭔가 우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것인가 아는 방식이 바로 이제 경험주의죠. 경험주의라고 하는. 자, 세계를 아는 것은 관찰을 통해서 또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계시, 신이 내려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거를 그리스 사람들은 두 가지로 표현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하나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렇게 펜이 하나 이제 미토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두 개 다 이제 말이라고 하는 말인데, 로고스는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이 사유를 통해서 또는 이제 추론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명제적인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명제적인 형태라고 하는 것은 항상 T와 F로 나눌 수 있어요.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지구는 둥글다. 1 더하기 1은 2다. 뭐 여기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이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로고스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제 미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신화라고 하는 미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 미스라고 하는 말은, 자, 말은 말인데 가짜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로고스와 비교해 봤을 때 가짜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로 이거는 신 또는 어떤 초자연적 존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미토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들 보거나 아니면 그리스 서사시에 보면 항상 어떤 신이여 나에게 말씀하소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한계들, 트로이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죠. 내 이제 이성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이 이 역사적인 사건에 개입하는 신이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이 나에게 주는 하나의 정보 매체로서 그런 말이 바로 이제 미토스라고 이야기할 수. 이건 이제 뭐 지금 우리의 이제 계시라든지 신화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이제 풀어서 설명해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경험주 입장에서는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뭐 로고스라고 하면 지금 우리의 이제 로지라고 하는 거죠. 바이올로지라고 이야기할 때, 테크놀로지 할 때 그 로지라고 하는 말이 다 로고스에서 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 학이라고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이 명제적인 지식이어야 돼요. 참과 거짓과 관련된 거죠. 학문에 그냥 여기서처럼 뭐 미토스처럼 뭐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신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복종하거나 들을 뿐이지, 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크라테스 변론에 보면 카이레폰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가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인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탁을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신의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일일이 이제 확인하고 다니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소크라테스 변론에 나온 건데, 그건 이제 뭔가 이제 그냥 이야기거리이고, 이 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참과 거짓을 나눌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과학혁명에서는 경험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것은 이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모여서 다섯 번째로 이제 인간이나 사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적인 방식인데, 이걸 이제 사회에 적용해봤을 때, 그러니까 윤리나 이제 이런 것에 적용해봤을 때 이제 공리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하죠. 공리주의라고. 이제 공리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도덕이라든지 선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에게 인간에게 행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쾌락이에요. 우리에게 쾌락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에 촉진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도덕적 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죠. 자, 이게 이제 공리주의예요. 그래서 최대 행복 또는 이제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그래서 유틸리테리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유틸리티라고 하는 게 항상 들어가요. 유틸리티라고 하는 게. 효용성이라고 하는 게, 공리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바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모아서 이걸 이제 계몽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계몽주의, 인라이트먼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계몽주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무지하게 살았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중세 1000년 동안 무식한 그 기독교적인 신을 믿고 온 사람들이 무지몽매해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형태로 잘못 사람들이 살아왔었는데, 자, 이제는 이런 어떤 과학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가 진정한 삶인가, 특별히 신이 죽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라이트먼트예요.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의 실질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이제 5가지 정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제 이 계몽주의가 좋은가 나쁜가 이제 이거를 떠나서 지금까지 3000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모데르누스라고 이야기하는 근대의 출발점이다. 왜냐하면 이제 고대나 중세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티쿠스라고 하는 고대인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에서 모데르누스라고 하는 현대인 또 근대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계몽주의가 갖고 있는 이제 3가지 모토가 있는데, 3가지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모든 질문에는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질문에는 해답이 없다. 만약 해답이 없는 질문이면 그건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는 항상 그것을 풀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고. 그러니까 세상살이 하는 방식, 또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이제 여기서처럼 모델이 수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정식을 푸는 어떤 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실증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증주의.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검증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검증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것은 참이 되고 어떤 것은 거짓이 되는. 그래서 이런 어떤 실증주의 틀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사이비 질문이거나 아니면 사이비적인 이론이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통섭이라고 하는 콘실리에이션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적 베이스, 물리학이나 뭐 생물학이나 이런 베이스로 해서 사회과학을 끌어오거나 인문과학을 끌어오는 방식의 이제 사람들이 이 계몽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모토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알려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해답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중세 시대도 그렇고 고대에도 그렇고 지식인들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엘리트들이 있고, 자, 그런 사람들은 뭐 신의 영감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뭔가 신의 계시에 의해서든지 어떤 특별한 지식들을 갖고 있는 거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특수한 계급들에게, 사제 계급이든지 뭐 브라만 계급이든지 뭐 사도들이든지, 그래서 항상 그 유계적인 질서가 나눠졌죠. 그래서 종교적인 언어로 보면 아랍어도 그렇고 기독교의 라틴어도 그렇고 그리스어도 마찬가지고 한문도 마찬가지고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텍스트를 해독하거나 아니면 텍스트 형태로 주어지는 그런 답들을 모두라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걸 이제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거 관련된 지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모두에게 알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계몽주의에서는 그 답은 모두에게 다 알려줘야 되고 동시에 또 모두에게 다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은 3살 먹은 아이나 아니면 100살 먹은 노인한테나 똑같은 동일한 형태의 해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 양립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립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에 발생하는 그런 또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답들은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서로 다 양립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세계를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그 원자의 수준에서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분자의 수준에서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생물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개인데 이 개에 따라서 답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전부 다 양립 가능하다는 거죠.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시나 뭐 또 그림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양립 가능한가? 양립 가능하지 않다면 이거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답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신학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철학만,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만, 그것이 양립 가능한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기적, 뭐 기도 이런 믿음 같은 건 전부 다 날아가죠. 그렇지 않고 이런 생물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체계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뭐 고등 비평 같은 거, 이런 것들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예수가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켰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렇게 일으켰는데, 뭐 그걸 예수가 이제 뭐 기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준 게 아니라 예수가 이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양심에 찔려가지고 자기 도시락 싸운 걸 다 내놨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먹고 남으니까 그게 뭐 맥광주가 됐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양립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예수가 뭐 기도해서 막 그게 기적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합리적인 설명을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계몽주의에서 이야기하는 3가지 계명이에요. 모든 질문들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포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해답들이 많이 있을 때 그 해답들은 반드시 양립 가능한 것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이 계몽주의 또는 이제 과학혁명의 근본적인 통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술적인 사조가 이제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다시 이제 고대 그리스적인, 그래서 비례대칭 균형 일치 이런 어떤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예술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 계몽주의적인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과학적 합리주의를 이어가려고 하는 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거를 우리가 부르주아 모더니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부르주아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하는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계몽에 눈을 뜨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과학이라고 하는 거,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이 전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자, 이렇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등장하죠. 그 반발이 바로 이제 미적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나눠드린 요인물 5페이지에 이건 이제 이 반부르주아적인 방식의 삶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저기 계몽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혀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존재하고,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자, 이런 삶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그 미적 모더니티라고 하는 사조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부르주아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저런 부르주아 모더니티를 지향하는 사람들, 신지식인 계급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도덕적인 삶들,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역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 바로 이 미적 모더니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미적 모더니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뻗어 나가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속물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그 속물성에 대한 비판들,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 부르주아들이 이제 뭔가 이런 어떤 그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들을 이제 발견하면서 그게 이제 전부인 것처럼,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인생의 모토인 것처럼 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것과는 다른 삶들을 이제 살게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정말 이제 기계처럼 저렇게 꼬박꼬박 모든 걸 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제 하는 걸 물어보면 그런 삶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표준 사회과학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수십만 건의 시각 정보가 이제 들어오고 청각 정보가 들어가는데, 인간이 그걸 일일이 다 검증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뇌 속에 그런 영상 이미지나 아니면 청각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뭔가 이제 모듈화되어 있는 형태로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처리 방식이고,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조사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어떤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또 이제 낭만주의 이야기하는 어떤 자연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 마치 이런 기계적인 컴퓨터가 뭔가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굉장히 초고속으로 계산해가지고 어떤 답변을 유도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이 과연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을 이제 던지게 되죠. 그게 이제 이 속물에 대한 비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제 신미화라고 하는 신미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 또 이 지식이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은 실질적으로는 뭔가 또 다른 세계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자연이다로 이야기하고 뭔가 이제 또 다른 이제 실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의 어떤 삶들을 좀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바로 이제 신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뭐가 이제 신묘한가, 그 신묘의 지향성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낭만주의에서 등장하는 이제 제목이 뭔지는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가 이제 그 책에도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데, 낭만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낭만주의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못해요. 그리고 낭만주의에 대해서 쓴 책에 대한 그 비평서들이 낭만주의 작가들이 쓴 작품보다 훨씬 더 많아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계몽주의나 합리주의나 이것이 인간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을 털어버리고 다른 부분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신묘한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육체가 아니다. 그래서 육체에 환원할 수 있는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묘화. 그게 이제 미적 모더니티인데 그게 이제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예술을 위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출발했던 자, 이런 어떤 낭만주의를 통해서 이 저항 운동을 이제 아방가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아방가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일단은 이제 모델이 없었어요. 단지 단순하게 자, 이 부르주아 모더니즘을 어떻게 깨부술 것인가에만 처음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를 때려 부시자, 아니면 이제 물리주의를 때려 부시자, 아니면 계몽주의를 때려 부시자.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제 반예술이나 뭐 반도덕이나 데카르트라고 하는 이제 퇴폐주의로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인간에게 이런 과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본주의, 상업주의, 또 속물 공리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떠나보자라고 하는 거였고, 자,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미 개념이었는데, 이 미라고 하는 것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도덕이라든지 아니면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지식과 관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부르주아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명제라면 이거를 이제 붕괴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무용성이다.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은 이제 단순하게 예술을 위한 예술, 미를 위한 미술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 형이상학적인 원리로서, 이 형이상학적 원리라고 하는 건 진선미죠. 진리라든지 도덕적 선이라든지 이 아름다움이라고 미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뭐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삼일체예요. 어디든지 다 양념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타겟을 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미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미가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도덕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 미 자체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초기에 미적 모더니티의 출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의 무용성, 이걸 이제 무상성, 그라투이누스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미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 없는 것이어야 된다. 아무것도 뭔가 관련된 것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유용한 것은 이제 다 추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계몽주의에 대한 반대로서 또 부르주아 모더니티의 출발점으로서 미적 모더니티의 반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최초로 등장한 것들이 바로 이런 어떤 예술의 이제 무상성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8페이지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 무섭게 다 잔절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대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과거와 관련되어 있는 방식으로 갖다 보면, 이제 과거에서는 그게 유용했지만 지금 이제 현대에서는 유용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그 부르주아적인 방식의 모더니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런 어떤 계몽주의적인 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거를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혁신적인 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어떤 미지의 영역들을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게 바로 이제 근대 예술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빅토르 유고와 들락프루아를 이제 같이 비교를 했었는데, 둘 다 이제 미적 모더니티에서 출발하지만, 자, 빅토르 유고는 두 발이 지금 한쪽 계몽주의에도 좀 들어 있고 낭만주의도 들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빅토르 유고는 자기 작품을 통해서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어요. 보편성.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혁명의 가장 두 번째 축인 보편성, 수학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하려는 거죠. 그래서 빅토르 유고는, 여러분 이제 레미제라블을 쓴 사람이 빅토르 유고예요. 거기서도 도덕적 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들죠. 그리고 도덕적 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탐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도덕적 선이라고 하는 걸 아직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 모더니티에서 출발하지만 그들이 쓰고 있는 용어들은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이 계몽주의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칸트도 마찬가지죠. 칸트도 이제 노력은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론에서는 형이상학을 날려버리고 인식론에서는 휴미 얘기했던 것처럼 경험주의적인 이런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또 한쪽으로는 이제 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이념으로 또 가고 있는 미적 모더니티를 갖고 있는데, 자, 이때 당시에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다 여기서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바로 빅토리 유고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 과학적 합리주의는 싫어. 근데 여기서 떠나서 뭔가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겠는데, 내가 쓰고 있는 용어들은 이미 계몽주의라든지 이미 지금까지 왔던 고전주의적인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제 진정한 형태의 혁신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들레르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들라크루아처럼 이걸 완전히 떠나가야 하는 이런 어떤 방식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헤미아 또 아방가드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것들이죠. 자,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창안성, 그다음에 이제 모험적 상상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안성이라든지 모험적 상상력.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가장 이제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상상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틀이나 형식 이런 것들을 계속 고답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어떻게 잔재주를 통해서 뭔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거나 그것들을 부연적으로 추가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예 그 판을 깨고 새로운 것으로 이제 등장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더니즘, 아니 이제 모더니티, 미적 모더니티에서 출발할 때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야만 하는가와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틀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이제 노벨티라고 이야기하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해왔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이상학적인 지식을 갖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나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없던 세계에 대해서 뭔가 음미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를 해왔거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칸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에게는 이제 쾌락을 주는 어떤 것으로서, 근데 이제 그 쾌락이라는 게 밥 먹는 거하고 라면 먹는 거하고 그림을 감상하는 거 뭐가 다르냐,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미의 문제고 숭고의 문제, 그리고 취미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었던 것들이었는데, 이거를 깨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고티에는 그러면 이제 이 미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무용성이었고, 그다음 어떻게 이제 무용성을 가질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새로운 형식이에요.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식과 관련되는 어떤 형식들을 다 떠나고, 쾌락을 줄 수 있는 형식들을 떠나고, 그래서 제3의 방식으로 형식의 창조. 자, 그러니까 이 형식의 창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가장 충격적인 방법이 우리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방식이었고, 그게 충격이든지 공포든지 대부분 다 쇼키죠.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방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왜 미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때부터 날아가게 되는지, 더 이상 이제 아름답지 않죠. 새로운 형식들을 이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형식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자, 여기서도 이제 참과 거짓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선과 악에 대한 문제, 이걸 떠나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계몽주의적인 유산이거든요. 자, 모든 명제는 다 참과 거짓으로 돼 있거나, 자, 모든 행위들은 자, 선과 악으로 이제 구획되어 있는데, 이런 틀들, 이게 이제 계몽주의 틀이고 과학혁명의 틀인데, 이걸 벗어나서 새로운 형식, 그러니까 더 이상 선도 악도 아니고 더 이상 참도 거짓도 아닌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거. 자,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혁신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그것들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제 들라크루아의 방식, 이걸 우리가 창안성, 모험적 상상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험적 상상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새로운 형식의 창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뭐 그런 것을 이제 콩스탄기가 근대적인 삶의 화가에서 이야기하는데, 직접성 또 감각적 현재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하죠. 직접성 또 감각적 현재.
자,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그 현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새로운 형태의 형식들을 찾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이제 더 말씀드렸 중 한 가지가 바로 니체가 역사와 삶 이거에 대한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게 역사에 매몰되거나 역사에 이제 함몰되어서 그 역사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 뭐 보들레르부터 낭만주의자들 또 이 미적 모더니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역사성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근대인이라고 할 때 신구 갈등에서 우리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 있는 난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성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근대인들이 특별히 이제 지식의 발전, 도덕의 발전에 이제 아무 기여한 것이 없고, 자, 그것은 고대 그리스인들, 그런 어떤 뛰어난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역사적 유물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배우고,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올라온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 모든 지식인들은 다 이제 그리스어, 라틴어를 이제 배웠던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고전들을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제 그것들을 초월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역사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니체가 공격하고 있는 세 가지 역사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뭔가 이제 틀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체는 첫 번째로는 기념비적인 역사,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막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거나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도 그렇죠. 광개토왕이 고구려 때 그렇게 땅을 넓혀놨는데 뭐 이런 국뽕에 빠져가지고 중국 가면 이건 우리나라 땅인데, 이런 생각들, 이제 이 기념비적인 역사인데, 뭐 그렇게 그런 어떤 향수를 갖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차라리 그 시간에 공장에서 뭔가 하나를 더 만들어내고 추출하고 그걸 판매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제 이런 어떤 기념비적인 역사에 빠져서 그 위대한 업적들을 좀 찬양하고 이것들을 기리는 이런 어떤 방식들인데, 니체는 이게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이고, 여기에 묶여 있으면 인간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골동품적인 역사, 이 전통을 보존하고 이제 과거를 존중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아무 쓸모없는 골동품들, 이제 볼 때는 좋죠. 항상 뭐 보석함에 넣어 있는 것처럼. 근데 실질적으로 금도 마찬가지고 은도 마찬가지고 아무 쓸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만 좋은 것들. 근데 그거를 전혀 현실에 활용할 수 없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는다라면 비판적 역사가 필요하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음미할 수 있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을 피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비판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일은 이런 뭐 기념비적인 역사, 뭐 골동품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어떤 과오를 범했는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지, 그 지혜들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왜 중요하냐, 이 삶이 중요한 거죠. 이 현재적인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우리가 빌려오는 것일 뿐인데, 마치 이제 역사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에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잘못된 삶의 방식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미적 모더니티도 우리가 옛 형태의 예술, 옛 형태의 어떤 도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조할 수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과학혁명, 이 부르주아 모더니티를 통해서 완전히 인간의 삶들이 피폐화된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자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했던 내용들이고, 오늘 이제 9페이지 보시면,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그 보들레르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보들레르도 말은 엄청 막 굉장히 세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얘도 뭐 칸트나 헤겔이나 피에테처럼 약간 이제 과거의 용어들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해설을 이 저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영원한 미, 근대적 미, 이원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이
보들레르도 이 기독교적인 이분법적 세계관, 다시 말하면 신, 악마, 천국, 지옥, 영혼, 신체 또는 이제 초자연적 덕과 이제 자연적 원죄, 또 영혼과 시간, 이 어떤 그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이제 이 계몽주의적인 방식 또는 이제 고전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보들레르도 지는 이제 굉장히 그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바탕에는 기독교적인 정신이 깔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적인 정신이 사라졌을 때 톱스토옙스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이 죽었을 때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신이 사라지게 됐을 때 인간이 뭔가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고유한 토대들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기독교의 신은 믿지 않지만 그 신의 영향력 또 그 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효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갈구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들레르는 이제 근대적 형태의 기독교적인 개념을 제시하죠. 근대적 형태의 기독교 개념. 이 근대적 형태의 기독교적인 개념은 신이 없는 신이에요. 신이 아닌 신, 그다음에 신이 없는 종교. 이런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개념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보들레르는 노출된 나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제 시에서 인간은 항상 두 가지 모순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신을 향한 것, 하나는 악마를 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두 가지 동시적인 염원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는 신을 향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악마를 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선징악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원시적인 집단에 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사회에서는 이렇게 선과 악의 엄청난 구분들 또 선과 악의 충돌들 이런 것들이 있고 자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로아스터교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냥 원시적인 종교 샤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런 것들 안에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본성이 이제 반영되는데 그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들을 이제 미적 모더니티에서 특별히 이제 미술과 관련해서 예술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나는 미에 대해서 정의를 발견했다. 그것은 격렬하고 슬픈 것. 추측을 허용하는 다소 모호한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뭔가 이제 인간에게 이런 신을 향한 것 또 악마를 향한 것들 이런 것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방식은 우리에게서 격렬하고 슬픈 어떤 것들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미는 낯설음 또 신비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행함을 전달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가장 완벽한 유형의 남성미를 보았는데 그것은 밀턴이 보았던 것 같은 악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신이 죽었으니까 뭐만 남겠어요? 악마만 남죠. 다시 말하면 악마가 신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 악마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격렬하고 슬픈 어떤 것들이고 불행함이다. 그리고 낯설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유롭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부드럽고 사랑의 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과학혁명을 통해서 날아가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신이 필요한가 어떤 방식으로 신을 구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슬픔 자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는가 이것을 아무리 지우려고 노력하더라도 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그게 여기서 악마이자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마와 신은 이제 그 둘이 하나가 되는 아수라 백작 아시죠? 동일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이 우리에게 뭔가 그 선함이나 조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신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데거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건 평소 때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엄청 아프거나 엄청 힘들 때 그때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고통이 있을 때만 그 초현실적인 세계를 우리가 갈구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도 신에 대한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뭐 사랑의 하나님, 뭐 공의 하나님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좀 뭔가 입에 발린 소리인 것처럼 신의 어떤 존재들을 알 수 없는데, 정말 악마 같은 존재가 우리에 있을 때는 거기서 뭔가 신적인 존재를 느끼게 되는 거죠.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면
사회에서는 전혀 못 느끼는 그런 쓰레기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뭔가 이제 거기서 오는 현타가 생기는 거죠. 뭐가 현실인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 자신을 이제 억누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그걸 못 느껴요. 또 초자연적인 힘을 전혀 못 느끼는데 이 악마처럼 뭔가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불의한 세력들 또는 불의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때 거기서 우리가 신을 느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악마로 보여지는 신의 모습이다라고 보들레르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보들레르는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미적 모더니티라고 하는 영적 모험이다. 다시 말해 악마를 찾아 떠나는,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을 찾아 떠나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악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이제 말름이라고 하는 금지된 영역을 탐구하는 자들이 바로 예술가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신은 이 과학혁명을 통해서 사라졌고, 자, 근데 그 신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 충격, 슬픔, 불행함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건 우리가 악마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악마를 추격하면서 쫓아가면서 신의 흔적,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들, 그 에피파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렇게 금지된 영역도 우리가 탐구하면서 신을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악, 그 가장 아름다운 악이 바로 신이다라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악, 가장 고통스러운 악, 가장 그 최상의 악, 이게 바로 신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근대적인 기독교 개념을 이 보들레르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이제 남을 수 있겠지만 뭐 하여튼 이제 그 보들레르의 이제 새로운 관점은 뭐 이게 새롭다고 이제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에서 하나 이게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날개가 있었는데 그 선이라고 하는 날개가 꺾여 있는 신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해야 될 것인가? 자, 그 선이라고 하는 날개가 없는 신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보들레르는 악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남아있는, 오직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날개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문학이고 예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술가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이 진흙 속에서 황금을 추출하는 연금술사와 같은 역할들을 한다. 다시 말하면 가장 소름 끼치는, 가장 불행한 곳에서 거기에서 신을 발견하는, 거기서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보들레르가 이야기하는 신, 또는 보들레르가 이야기하는 초자연적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외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적인 세계, 여기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리고 자, 그 안에서 이 순간성과 영원성이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술가의 상상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술가의 상상력. 뭐 목사님도 지금 카프토 공부하고 계시지만 지금 근대에서 신학이 하는 역할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초자연적인 그런 삶을 지향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신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고통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구세주라고 하는, 살바토르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독일 경건주의 출발점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뭐 초월적인 세계, 지금 뭐 우주선 타고 나가고 있는데 신이 없다는 걸 이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교처럼 인생의 고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 고해 속에서 어떻게 불교에서는 해탈할 것인가, 보들레르는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신을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데, 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고통,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적인 모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자,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순간성, 일시성 이런 것을 아주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세계가 바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제 대립하는 세계인데, 그거 보시면 천국에서 솟아 나왔는가 아니면 시멘에서 나왔는가, 그대 눈빛은 악마적이나 신적이기도 하고 오명과 명예, 비탄과 희열을 퍼뜨리는 포도주와도 같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초월적인 세계가 이제 어떤 것인가? 자, 이건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고 악마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고 비탄일 수도 있고 희열일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세계.
자, 근데 이제 계속해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검증 가능한 세계, 항상 참과 거짓으로 나눠줄 수 있는 세계, 선과 악으로 구분될 수 있는 세계. 자, 이런 세계는 계몽주의적인 세계고,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미적 모더니티는 이걸 뛰어넘는 세계. 다시 말하면 선도 악도 아닌 세계, 진리도 거짓도 아닌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극도의 불행함, 각 곡도의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그리스 고전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영웅이라고 하는 게 가장 엄청난 고통,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규모를 넘어서서 가장 깊이 있는 그 고통으로 들어가는, 그것도 아주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아킬레우스처럼 자기의 목숨을 들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바로 이제 예술적인 경험, 그래서 미적 모더니티의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영적 모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보들레르가 뭐 기독교를 부정하고 있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 또 기독교적인 어떤 체계는 여전히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들레르는 구체제의 옹호자가 아닌가. 자기도 스스로 이제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예견했지만 자기 자신도 여전히 반절 정도는 이 고전주의 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과학혁명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틀들은 이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군대로 나가려고 했지만 여전히 근대인이 반절밖에 되지 못하는 어떤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10페이지에서는 그 에드가 앨런 포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면서 포가 이제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미국에서 그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운데 부분 보시면 동물들의 전제 정치, 동물들의 통치가 탄생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동물 정치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공공 여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이제 합리적인 나라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합리주의라고 하지만 토커빌이 이제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쓴 책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미리 있고 비판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들이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동물의 통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결이 되면 그게 몇이죠? 49대 51이 되는 순간 51이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49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니까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굉장히 그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데,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모든 정책이나 모든 관료들이 전부 다 그 다수당에 의해서 전부 다 개편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코멘트하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는 다수당이 됐건 뭐가 되건 뭐 선거 불복도 하고 막 뭐 미친놈 뭔놈 막 뭐 탄핵해야 된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절대 그런 얘기 나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쓰레기 같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티모시를 이제 지지하지만 이 티모시가 지금 뭐 범죄 혐의가 수십 개가 있는데 아무도 코멘트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 이겼으니까. 자, 이긴 순간 미국은 전부 다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국장급 한 30만 정도 되는데 그 자리가 다 바뀌어요. 선거 끝나면. 그냥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사표했어요. 우리나라는 사표 안 쓰고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간 사람. 근데 일괄 다 사표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물의 통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왜 정치에 목숨을 거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게 에드가 앨런 포가 봤을 때 미국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건 인간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 통치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우두머리가 있고 그 우두머리 그룹들에 의해서 나머지 모든 존재들이 거기에 다 따라가는, 그리고 거기를 벗어난 순간 엄격한 형태의 이제 폭력들이 가해지게 되죠. 자, 그게 과연 인간적인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또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민중이 다스리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민중이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고 엘리트들 아니면 사회적으로 승리한 사람들만 다스리는 것들이지, 그 안에서 뭐 소수자라든지 아니면 힘없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줄 보면 진보라고 하는 거대한 근대 이념을 바보들의 얼빠진 꿈이라고 보는 이런 어떤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 또 이 계몽주의를 통해서 공리주의 그다음에 이제 합리성을 중시하고 있는 민주주의 이게 이제 같은 계열인데 자 이게 바보들이 얼빠진 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진정으로 인간의 삶을 품어줄 수 있는 것들인가? 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18세기에 또 이제 그 프랑스에서 또 새로운 형태의 이제 도덕관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이제 미적 모더니티 중에 하나인데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루소의 자연 사상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타락시켰다. 우리가 이제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정말 이제 선한 사람들 옛날에 그랬죠. 뭐 우리가 시골에 있는 사람들 뭐 인심 좋고 뭐 우리가 뭐 등산할 때도 막 먹을 거 나눠주고 그런 거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원래 선한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뭐 과학혁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라고 하는 사회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에게는 이제 이 잘못된 이기주의, 뭐 탐욕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났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걸 이제 보들레르는 허위적인 도덕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위적인 도덕관. 자, 왜냐하면 이제 그 인용구를 읽어보시면 자연적인 모든 것, 즉 순수하게 자연적인 인간의 모든 행위와 욕구를 분석하고 검토해보라. 당신은 공포스러운 것 이외에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건 순수하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것들이죠. 침팬지가 어떻게 사는 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침팬지가 정말 뭐 자연 속에서 뭐 유유자적으로 살 것처럼 보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약육강식의 세계, 정말 더 살벌한 세계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고상한 야만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고귀한 모든 것 다 이성과 사유의 결과이다. 그렇게 꾸며놓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꾸며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간 동물이 그의 어미의 자궁에서 그것에 대한 일종의 취미를 획득하는 범죄는 자연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덕은 인위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이다. 악은 수고 없이 자연적으로 불가피하게 행해진다. 그리고 항상 선은 예술의 산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참과 거짓,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위적인 이성과 사유의 결과이고 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들, 또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구해내는 어떤 결과물들이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자연 아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 험악하거나 굉장히 이제 우리의 무의식처럼 뭔가 참과 거짓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이제 근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전부 다 가려버리고 마치 이제 잘 기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시계가 찰칵찰칵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불과한데 실제로 그 안에서는 이 공격적인 또 무리적인 본능 또 자기 이해라고 하는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